먼저 응급처치의 필요성입니다. 이 자료는 2014년 통계청 자료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3대 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암을 제외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성인병 혈관 질환으로서 이 3대 질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의 4배 이상으로 그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3만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생존율은 불과 5%만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생존한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뇌 손상을 입어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심정지에 의한 뇌 손상은 심정지가 발생한 지 불과 4분 만에 진행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뇌 손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도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아직까지도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응급처치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응급처치의 정의입니다. 응급처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와 보호를 통해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처치입니다. 위급한 상황은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대피 시 행동 요령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119를 통해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등 기본적인 처리를 통해서 환자의 고통을 절감시키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사례로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학생은 그날 소방서에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방문했고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집에 귀가해서 이 학생은 가족들이랑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해요. 근데 그 증상이 오늘 학교에서 배운 심정지 환자의 증상과 너무 비슷해서 이 초등학생은 기특하게도 어머니를 시켜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게 했으며 자기 오빠한테는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내려가 구조대원들이 헤매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나가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여 아버지가 구조대원들한테 무사히 인도될 때까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아무런 장애를 입지 않고 깨어날 수 있었으며 초기의 대응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입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응급 상황의 원인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인데요.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생명유지, 악화 방지, 고통 경감, 회복 촉진, 경제적 절감이 있습니다. 생명유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악화 방지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 경감은 골절이나 출혈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말하며 네 번째, 회복 촉진은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시 더욱 회복이 빠르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절감은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4분 이내에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다시 깨어난다고 해도
장애를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서 뇌 손상을 막는다면 이 환자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병원비 등의 경제적 비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천경찰서에서는 순찰을 돌던 과천경찰관이 기도 폐쇄인 아이를 도와 하임리 시법을 통해 도움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기도 폐쇄로 의해 심정지로 갔으면 아이는 생명을 잃었거나 더욱 상태가 악화되어 더 극심한 고통에 의해 심정지로 인한 장애와 그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증가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빠른 조치로 이 모든 것을 예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응급처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응급 환자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일반인들이 응급 환자를 보고 도움을 주거나 처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택시기사 심정지 사례가 있는데요. 한 택시에 2명의 승객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승객들은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으며 운전을 하고 있던 택시기사는 신호 대기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황한 승객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비행기 시간이 늦어질까 봐 트렁크에 있는 골프 가방만 챙겨서 다른 택시에 탑승해서 그대로 공항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그 택시기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신고되어졌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조사를 조사하던 경찰관은 택시기사가 쓰러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승객들을 참고인 조사하기 위해 불렀고 왜 택시기사를 그냥 두고 갔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 승객들은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두고 갔다라고 말을 해버렸으며 이 사태는 언론을 타고 방송에 보도되어 승객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귀찮은 일에 엮일까봐 신고를 하기를 매우 꺼려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도 강남역에서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한겨울에 강남역에서 술을 마시고 야외 주차장에서 대리를 불러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 구석쯤에 술에 취한 사람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대기하는 동안 3명의 사람들이 그 취객을 발견했는데요. 다들 못 본 척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젊은 남성은 태연하게 담배 피면서 구경하다가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 사람은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분 이상 방치되었으면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신고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국가에서는 제4조 모든 국민은 응급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 환자를 발견할 시 응급 환자를 도와줄 때 동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명시적 동의는 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나
미성년 환자의 보호자에게 도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직접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묵시적 동의는 의식이 없는 심정지나 쇼크 환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이미 동의를 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하였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동의를 구했다라고 판단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방법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대에게 설명하면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것을 환자에게 전달하여 안심을 시키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도와줄 것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환자가 응급처치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억지로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응급의료기관에게 연락하고 혹시라도 환자가 정신을 잃거나 상황이 악화되는지 경과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식이 없어 반응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만났다면 그것은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 즉시 처치 및 도움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명시적 동의는 의식이 있는 경우로 동의를 구하는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저의 이름은 송성수입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환자에게 물으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더라도 자기의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아동이나 환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이 위험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119에 신고하고 상황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동의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처치자가 행동을 시작할 때 환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동의를 얻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대답을 못하는 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구할 시 눈이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신체적인 손상 때문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안법은 고대 시대에 어떤 행인이 강도를 만나 크게 다쳤는데 유대인들은 모른 채 하며 지나쳐 버리던 중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돌봐주고 돈까지 준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이후로 위험에 처한 불특정인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게 되었으며 이 법에 적용된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조항이 있는데 이는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줄 의무를 부여한 법으로 어찌 보면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행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을 할 때입니다. 만약 부분 기도 폐쇄로 기침을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에게 하임리히법을 통해 장기 손상을 입힐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안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을 할 경우입니다. 자신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보호자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제시한 상태에서 응급환자의 처치를 도와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악의에 찬 행위나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해부학이나 절개를 할 줄 안다고 해서 기도 폐쇄 환자의 기도를 절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개의 경우 수술로 간주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발급받은 의사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신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자신의 복용하는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주면은 선한 사마리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처치 시 지켜야 할 5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와 구조는 자신의 신변에 대한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경우에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절대로 상식 밖의 행동으로 자신의 안전이 보장받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 접근을 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분을 밝혀 환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좋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에 대한 생사 판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위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운 여러분이 5사이클에 걸쳐서 열심히 시도를 했지만 환자의 호흡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포기하고 멈춰서 환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망했다고 생사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119 구조대원이나 응급실의 의사에게 환자가 인도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환자의 증상이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과 비슷하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환자에게 함부로 처방해서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로 그치고 전문 의료원에게 맡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잘해도 119 구조대원이나 의사가 와서 환자를 인도받으려고 할 때는 즉시 환자를 인도해줘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주변에 생기면 환자를 꼭 인도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체계 사슬 구성입니다. 갑작스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총 4단계에 걸쳐서 1차 반응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체계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 환자의 생사 부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사슬 구성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 목격자나 구조자의 개입 없이는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 상황 인지로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급 상황을 인지했으면 즉각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행동 결정입니다. 응급 상황이 효과적으로 인지했더라도 내가 행동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119 신고입니다. 119 신고는
행동 결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의 경우는 1초 1초가 매우 소중한 환자로서 빨리 응급처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사는 물론 장애에도 매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응급의료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함으로써 고통의 경감이나 완전한 회복을 도울 수도 있으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장애나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 인지 방법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응급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응급 상황은 청각, 시각, 후각, 증상과 징후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각적인 인지는 비명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작동 중이던 기계나 장비 소리의 변화,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다리가 쓰러지는 듯 갑작스러운 큰 소리, 그리고 비정상적인 침묵인데 이거는 기도 폐쇄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것은 우리가 인지하기에 가장 쉬움으로써 화재나 교통사고, 상처 등을 보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자동차, 부엌에 엎어져 있는 냄비, 늘어진 전기선, 움직임 없는 누워있는 사람, 쏟아져 있는 약 또는 비어있는 약통, 그리고 연기나 불,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각적인 것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낯선 냄새나 화학약품 냄새, 매캐한 냄새, 매연 냄새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로는 환자가 호소하는 것, 그리고 눈으로만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 또는 혼돈이나 기면, 이상한 행동, 호흡곤란, 갑자기 쓰러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거나 가슴 또는 목을 움켜잡는 상황, 창백하거나 붉거나 붉은 피부 색깔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지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첫 번째 현장 조사입니다. 이 현장 조사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을 목격하면 모두 당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겠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첫 번째로는 응급 발생 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를 목격했을 경우 가장 먼저 현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현장은 안전한가? 또 환자 주위에 위험 요소가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가? 그리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환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현장이 안전한가? 이 부분은 먼저 새어나오고 있는 화학물이나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누출되는 증기, 떨어진 전기선, 그리고 연기라든지 극단적인 날씨와 같은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환기가 되지 않거나 신선한 공기가 없는 제한된 장소, 그리고 독성가스가 있을 것만 같은 공간이라든지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 가스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응급처치는 항상 자신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무리한 분야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생사 또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응급처치를 시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현장에 있다면 안전한 장소에서 119에 신고를 하고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도착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현장의 안전이 확인됐으면 두 번째로는 환자 주위에 위험 요소가 있는가입니다. 홍수 또는 독성가스 유출과 같은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손상이 있는 환자를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2차 손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이동시킨다면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고 또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면서 정보를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가입니다. 환자의 수나 위급한 상황, 정확한 인지를 통해 전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환자 이외에 다른 환자가 근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겠고요. 부상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무의식 환자, 그리고 역류아 환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 응급처치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은 사고 발생 상황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전화기 등과 같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경우에는 환자의 병력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너무 놀라거나 흥분되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아나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며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환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고요. 다음에 의식이 있다면 환자를 안심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고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바닥에 누워있거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무의식 상태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목격자에게 즉시 119 신고해 주기를 요청을 해야 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쉬지 않거나 숨쉬기 어려운 경우, 혈액순환이 되지 않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청각이나 시각, 후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야겠습니다. 정확한 인지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장의 안전한가. 이 부분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현장의 안전한가 그 파트인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적어봤고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과 좀 일치하겠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 시각적, 청각적인 것으로 다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빨간
줄 텐데 붕괴된 건물이나 가스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무리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생사까지 위험하게 할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말고요. 안전한 장소에서 119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일을 충분히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개입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서 119에 신고만 해야겠다. 그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그 상황을 떠나지 말고 잘 관찰하면서 즉각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한테 전달만 해줘도 충분히 올바른 응급처치를 행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 주위에 위험 요소가 있는가. 그래서 요거에는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뭐 심각한 손상이 있는 환자를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제 교통사고가 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환자를 함부로 이동시켜서는 안 돼요. 보통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경추나 척추에 이제 골절이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추 쪽과 척추 쪽은 중추신경계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골절이 난 환자가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그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추신경계가 한 번 손상이 되면은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은 평생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신경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 하반신 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돼서 발생한 장애인데요.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 이제 이런 환자가 강원래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그렇죠?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환자를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되겠고요. 뭐 폭발할 위험이 있는 자동차 안이라든지 건물이면은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자를 이동을 해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이제 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찾아보는 거겠죠. 응급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그 목격자로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지나치다가 아니면은 툭하다 우연히 그 응급 현장 사고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식 있는 환자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만약 의식이 없는 환자다. 그럼 즉각적으로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를 하면서 이제 그걸 담당하는 이제 119 상담원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물어볼 겁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뭐 주변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환자가 쓰러져 있는데 주변에 뭐 농약이라든지 어떤 화학약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99%는 그쵸? 화학약품이나 독극물에 의한 중독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담원한테 주변에 화학약품이나 독극물이 있다라고 내용을 전달해 주면은 이 상담원이 구조대원들이 출동할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조대원들은 차에서 미리 출동할 때 준비를 하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환자에게 처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상담원한테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환자의 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위에 여러 환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의식이 없는 환자라든지 영아, 소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해야 된다. 현재 보이는 환자들 이외에도 뭐 부상으로 이제 소리를 내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쉽게 발견할 수 있겠는데 무의식 환자들 같은 경우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잘 파악하기 어렵고요. 특히 영아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작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한 명 이상의 경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처치 순위를 정해야 한다. 요 말은 말 그대로 뭐 5명의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와줄 때는 그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환자부터 도와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가벼운 뭐 골절이라든지 타박상 정도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환자가 숨을 쉬고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정지가 온 거죠.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런 환자들부터 이제 도움을 줘야겠고요. 이 환자의 수 파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사건 현장에서 신고를 하면은 뭐 환자가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파악을 잘 못해서 한 8명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전달하면은 구급차가 8대밖에 출동을 안 합니다. 근데 한 대의 구급차에는 한 명의 환자밖에 탑승을 할 수가 없어요. 장비도 그렇게밖에 이제 딱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2명의 환자가 구급차에 못 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기다려야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매우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빨리 1분 1초라도 저기 병원으로 가가지고 치료가 돼야 되는데 또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미리 어렵겠지만은 환자의 수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신고할 때는 그 수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전달을 해줘야 환자가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5번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 응급처치 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은 사고 발생 상황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화기 등과 같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아니면은 또 가족이나 친구, 동료 같은 경우에 환자의 병력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증상이나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19 신고를 부탁을 해서 여기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정확하게 여기 환자 상태라든지 그리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제세동기 같은 것을 가져올 것을 부탁할 수 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이게 알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AED라고 이제 이게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가지고 심장의 리듬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보면은 이제 막 이제 환자들이 심정지 환자가 오면은 의사들이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충격을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말 그대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간편하게 만들어진 이제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학교나 지하철 그리고 공중시설에는 꼭 이게 AED가 설치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AED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뭐 건물이 있다 하면 보통 학교 입구, 건물 입구 쪽에 어, 위치되어져 있고요. 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가장 사람들의 이제 이동 경로가 많은 그런 데에 이제 설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찾는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달라. 그러니까 AED를 가져와 달라. 뭐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부탁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입구나 그런 쪽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그쪽 부분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같이 그 사람들과 도와서 치료를 해주면 되겠어요. 마지막 이제 환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환자가 이제 대부분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안심시키고 차근차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어요.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상태를 봐가지고 뭐 출혈이 있는지 아니면은 호흡이 이상한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환자의 증상 상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무의식 상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주변이나 목격자 아니면 내가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은 주변에 119 신고해 주기를 요청하면 되겠고요. 즉시 이제 환자의 코나 입을 확인해서 뭐 숨을 쉬고 있는지, 그리고 숨을 쉬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 유지나 회복 자세를 취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다른 부상 신호를 확인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숨을 쉬지 않거나 숨쉬기 어려운 경우, 혈액순환이 되지 않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청각, 시각, 후각 등을 사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악하고 내가 이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바로바로 도움을 주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119에 신고를 해서 그 상담원들이 상태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보라고 아마 전달 사항을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조대원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응급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응급 상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행동 결정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할 시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지를 결정해야 하며 누군가를 실제로 돕기 위해 행동 결정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급 상황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결정하는데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5가지로 구분지어 봤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일반인이 응급 상황이나 응급 환자를 접할 시 대부분은 응급처치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환자를 도와주다가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환자의 생명이 위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두 번째, 환자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응급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더욱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환자를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환자를 도울 행동을 망설이거나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손상 또는 질병의 형태입니다. 보통 가벼운 손상이나 질병은 환자 스스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성 골절로 움직일 수 없거나 대출혈로 인해 정신이 희미한 환자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손상 부위가 매우 시각적으로 불편하기에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병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어떤 환자가 고열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져 쓰러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질병이 나에게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환자에게 접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은 에이즈 환자가 심정지로 쓰러졌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침과 같은 분비액으로는 감염이 될 수 없지만 질병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19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보통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증상과 징후가 잘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119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이 상황이 119 신고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력이 잘 서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119 신고입니다. 119 신고는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119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황이 실제 응급 상황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응급 상황에 휘말려 보통 시간을 낭비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상황의 위험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더라도 119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입니다. 전문 응급 의료 요원이 빨리 도착하면은 도착할수록 생명을 위협한 사람의 생존율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반드시 119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의식 상태의 변화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거나 갑자기 의식을 잃는다면 응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호흡 곤란 및 호흡 정지입니다.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흡이 곤란하거나 정지하면은 환자는 매우 고통스러워할 것이며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흉통이나 가슴의 불편감 또는 짓누르는 듯한 느낌은 심근경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휴식을 취하거나 복용하고 있는 약을 복용하면은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증상이 계속된다면
심정지로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봐야 합니다. 대량 출혈의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전체 혈액의 10% 이상만 소실돼도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출혈이나 붕대, 수건으로 압박하고 즉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중증 화상이나 중독 증상, 경련이나 발작, 뇌졸중, 의심 증상도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머리, 목, 척추 손상의 경우에는 2차 손상으로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올 수 있기에 119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화재 또는 폭발사고, 익수사고에는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절대 직접 구조에 개입하지 않고 119 신고를 통해 구조대원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전기감전 사고나 심한 충돌 사고, 자살 기도, 분망 같은 경우에도 119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9 신고의 다음 4단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먼저 응급 상황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면은 먼저 전화 상담원이 여러분들의 신고를 접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상담원은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여러 가지 환자 상태나 지금 응급 상황, 현장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선에서 정보와 질문에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할 때 상담원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만약 여러분들이 119 신고만 하고 바로 상담원의 대답이 없는데도 전화를 끊어버린다면 장난전화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상담원보다 절대 먼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모든 신고가 잘 마무리되고 응급 상황에 대해서 전달 내용을 다 전달했다면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응급의료 상담원의 지도 하에 응급처치를 계속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19 신고할 때 상담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119에 신고하게 되면 상담원이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여기 사람이 추락했는데요. 어떤 분이 심정지인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라든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에 대해 말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런 이유에는 전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구급차 한 대에는 한 명의 환자밖에 탑승을 할 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환자의 수를 말해줘 그에 맞게 구급차가 출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환자의 부상 상태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줘 부상 상태의 심각성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19 신고에서 환자에게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를 전달하는 겁니다.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큰 건물이나 학교, 관공서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으며
없을 경우에는 근처의 상가에 전화번호를 불러줘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전봇대에 적힌 숫자를 읽어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응급처치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의 경우 지금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며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위치 설명입니다.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 주변 사람에게 주소나 소재지를 확인을 한다. 이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도와줄 사람이나 위치를 파악해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손쉽게 위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신고자가 없고 내가 여기 처음 오는 거리나 도시라서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건물이나 병원 또는 관공서, 학교, 백화점, 간판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위치를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전화번호는 건물이나 그리고 가게, 상가 이런 점포의 고유의 번호입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고유의 번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를 표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증명하는 나만의 고유의 번호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건물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도 그 건물, 그 상가가 갖고 있는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러한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느 상가도 없다. 그럴 때는 전봇대에 적힌 숫자를 읽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봇대에 보면은 다 39 몇에 1, 2, 3, 4라고 적혀 있는 어떤 표지판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전봇대의 좌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전봇대가 갖고 있는 고유의 번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건물도 없고 어떤 상가도 없다. 그럴 때는 그 거리에 있는 전봇대에 그 번호만으로도 알려주면은 구조대원들이 그쪽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전철이나 버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GPS를 이용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전화를 한다거나 119 대원들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GPS를 켜서 자신의 위치, 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겠습니다.